제1부 가난한 나무꾼에서 육조까지 해능은 실존 인물이었는가? 프롤로그 중국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려 가운데 한 사람, 중국 불교사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해능 회너 638723입니다. 그는 선종 잔종의 제6조 력두로 추앙받으며 오늘날 한국, 중국, 일본 선불교의 정신적 뿌리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육조단경, 육조단경과 함께 전세계 불교 연구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도노도누, 즉 순간적인 깨달음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현대 역사학은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해능은 실제 역사 속 인물인가? 아니면 후대 선종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성인의 모습인가? 이 질문은 결코 해능의 위대함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와 종교 전승을 구분함으로써 실존 인물, 해능의 삶과 사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려는 학문적 접근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1차 사료와 현대 불교학 연구를 바탕으로 해능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그가 동아시아 정신문화에 남긴 거대한 유산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당나라, 불교가 꽃피던 시대. 해능이 태어난 638년은 중국 당나라 탕 689제체가 동아시아 최대의 제국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 598-6419 제위, 시진 6664구의 치세를 거쳐 당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고 자만자만은 세계에서 가장 국제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인도, 페르시아의 상인과 승려들이 끊임없이 오갔고 불교는 이러한 국제교류 속에서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전장 요공이죽소사은 인도에서 방대한 불경을 가져와 번역했고 의정 2종 635763은 해상 실크로드를 따라 인도로 건너가 새로운 경전을 전했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 불교는 천태종, 화엄종, 법상종, 정토종 등 다양한 종파가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경전 연구와 복잡한 교학은 일반 백성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직접 수행과 체험을 강조하는 선종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장 해능의 출생과 성장. 전통적으로 해능은 영남, 예난 지방, 오늘날의 광둥성, 신주에서 태어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육조단경에 따르면 그의 집안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린 해능은 홀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장작을 패고 나무를 팔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해능은 정규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고 글도 읽지 못하는 문맹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대목은 선종이 즐겨 사용하는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 사회에서 학문은 곧 신분 상승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선종은 문자를 모르는 가난한 나무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통해 깨달음은 학식이나 신분이 아니라 마음의 자각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현대학자들은 해능이 완전한 문맹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합니다. 당시에도 글을 쓰지 못하더라도 경전을 반복해서 듣고 암송하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으며 그전을 통해 불교 사상을 익히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문맹이라는 표현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그의 수행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종교적 장치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제3장 금강경 한 구절이 바꾼 인생. 육조단경은 해능의 삶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을 전합니다. 어느 날 장작을 팔러 갔다가 한 사람이 금강경, 김강징을 독송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가 들은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무소주, 이생기심, 잉무서주, 얼형치심. 추처입력. 우리말로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켜라 라는 뜻입니다. 해능은 이 한 구절을 듣는 순간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장면은 선종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이 기록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선종이 강조하는 도노돈구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합니다. 당시 대승불교에서는 금강경이 이미 널리 독송되었고 공空과 무집착의 사사는 수행의 핵심으로 여겨졌습니다. 해능이 실제로 금강경에 깊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한 구절을 듣고 곧바로 깨달았다는 서술은 종교문학의 특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제4장 홍인노인 601674에 찾아가다. 깨달음의 가능성을 느낀 해능은 어머니를 친척에게 맡긴 뒤 황매산, 동선사 통찬스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선종 제5조로 전해지는 홍인홍yon 601674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육조단경에 따르면 홍인은 처음 해능을 보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에서 왔는가? 추처입력. 해능은 영남에서 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홍인은 다시 말합니다. 영남 사람은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출처 입력. 이에 해능은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지만 불성에는 남북이 없습니다. 출처 입력. 이 문답은 선종의 평등 사상을 상징하는 명장면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현대 연구에서는 이 대화 역시 후대에 다듬어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당시 북방 중심의 문화 속에서 영남 출신 수행자가 최고 법맥을 잇는다는 설정은 남종선의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5장. 해능은 정말 오조의 제자가 되었는가? 홍인은 해능에게 곧바로 법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육조단경에 따르면 해능은 절에서 방앗간일을 하며 약 8달 동안 지냈습니다. 쌀을 찢고 장작을 나르며 묵묵히 수행했다는 이 이야기는 선종이 중시하는 노동과 수행의 일치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 문제가 등장합니다. 실제로 해능은 홍인의 직계의 제자였을까요? 현대학계는 이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다룹니다. 일부 초기 자료에서는 해능에 대한 기록이 매우 간략하며 오히려 신수신쇼, 육명육, 칠명육가 홍인의 가장 유력한 제자로 소개됩니다. 이 때문에 학자들은 훗날 남종선이 세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해능의 위상이 크게 부각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특히 존 R, 맥레이, 존 R, 마그레이, 1940별 220-1b는 초기 선종은 하나의 통일된 종파가 아니라 여러 수행 집단이 경쟁하며 발전했다고 설명합니다. 즉 해능과 신수는 단순한 개인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수행 전통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6장. 역사와 전설이 만나는 지점. 오늘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해능이 실존 인물이었을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를 전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인 육조단경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선종 공동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편찬한 종교 문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책을 읽을 때 두 가지 시각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는 역사학의 시각입니다. 둘째는 선종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이해하려는 종교학의 시각입니다. 이 두 관점이 만날 때 비로소 해능이라는 인물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1부 맺은말. 가난한 나무꾼으로 전해지는 한 청년은 훗날 동아시아 불교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신비한 기적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대의 한계를 넘어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데 있었습니다. 다음 제2부에서는 선종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인 신수와 해능의 개송제자 경쟁을 다룹니다. 과연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이라는 신수의 개송과 본래 보리수도 없고 밝은 거울도 없다는 해능의 개송은 실제 있었던 일일까요? 현대 불교학이 밝혀낸 역사적 진실과 문헌학적 논쟁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2부 신수신쇼와 해능의 개송 경쟁. 몸은 보리수인가? 본래 아무것도 없는가? 프롤로그. 중국 선종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결. 중국 선불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당나라 황매산 봉선사 선종 제5조로 알려진 홍인인진 601674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과제를 내립니다. 각자 깨달음의 경지를 개송지셔로 표현해보라. 출처 입력. 수많은 제자들이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홍인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결정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개송을 지었습니다. 그는 당시 가장 뛰어난 수행자로 평가받던 신수센쇼 606, 706였습니다. 그의 개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시보리 수션 실부디슈 스며명 경대신 루밍징 다이 시식은 불식 지지킴 푸식 막사야 진의 모시러지나이. 출처 입력. 번역하면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항상 부지런히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하라. 출처 입력. 많은 사람들은 이 개송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다른 개송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바로 해능입니다. 보리본 무수, 부다이본 무주, 영경력 비대, 밍징 이 페이탈, 본래 무일물, 하처야진의 더추러 치나이. 출처 입력. 뜻은 이렇습니다.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출처 입력. 이 둘 개송의 대립은 오늘날까지 선종의 가장 유명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은 다시 질문합니다. 이 사건은 정말 실제로 있었을까? 제1장. 신수. 그는 누구였는가? 해능을 이해하려면 먼저 신수를 알아야 합니다. 신수신쇼 666 7종육는 당나라 초기 선종에서 가장 중요한 승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북성 구백청 황매산에서 홍인홍현 601674에게 수행을 배웠고
당시에는 해능보다 훨씬 높은 명성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초기 자료에서는 오히려 신수가 홍인의 정통 계승자로 묘사됩니다. 특히 속고승전주 가오성전 이후의 기록에서 신수는 뛰어난 학식과 수행력을 가진 승려로 평가됩니다. 그는 후에 수도장안으로 초청되어 황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측천무후와 신수. 당시 중국 불교계에서 신수의 위치는 매우 높았습니다. 측천무후 우석택 624705 제위 6593-705는 그를 궁중으로 초청했습니다. 측천무후는 불교를 정치적으로도 적극 활용했는데 특히 자신을 정당화하는 사상적 기반으로 불교를 후원했습니다. 신수는 황실이 인정한 최고 승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삼제국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높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즉 7세기 말 당나라 사회에서 신수는 사실상 선종의 대표 인물이었습니다. 제2장. 그런데 왜 해능이 육조가 되었는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시 사회적 위치만 보면 신수가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문, 오랜 수행 경력, 황실을 후원, 많은 제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해능은 지방 출신, 낮은 사회적 배경, 공식 교육 부족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대 선종은 해능을 제6조로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남종선 잔의 등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3장. 개송 경쟁은 실제 사건인가? 현대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연구자들은 신중합니다. 가장 오래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신수와 해능이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경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주로 육조단경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러나 육조단경은 해능 사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형성된 문헌입니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봅니다. 개송 경쟁은 실제 사건이라기보다 두 선 수행, 전통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종교적 이야기의 가능성이 높다. 출처입력. 제4장. 두 개송이 보여주는 두 가지 수행관.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완전히 의미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개송들은 초기 선종 내부의 중요한 철학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신수의 사상. 신수의 개송은 닦음을 강조합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고 번뇌는 먼지와 같습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흔히 점수젠쇼라고 표현합니다. 즉, 조금씩 닦아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결코 낮은 단계의 수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 불교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수행관과 연결됩니다. 해능의 사상. 반면 해능의 개송은 근본적인 전환을 강조합니다. 본래 무일물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본성이 본래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번뇌를 없애려고 애쓰기 전에 번뇌와 깨달음을 나누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를 도노토누라고 합니다. 즉, 깨달음은 단계적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본래 마음을 바로 보는 순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5장. 도노와 점수, 선종, 최대의 논쟁. 이 두 사상은 이후 중국 불교의 가장 중요한 논쟁이 됩니다. 신수 계열은 수행을 통해 점차 깨달음에 가까워진다고 보았습니다. 해능 계열은 본래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연구자들은 이것을 단순한 흑백 대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많은 선사들은 도노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도노점수 또누 젠슈라고 합니다. 깨달음은 순간이지만 그 이후 삶 속에서 계속 닦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6장. 남종선의 승리.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8세기 이후 해능 계열을 계승한 친해성회 670762라는 승려가 등장합니다. 친해는 적극적으로 해능을 선종의 정통 계승자로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장안과 낙양에서 강연을 열며 해능이야말로 홍인의 진정한 후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수 계열은 점차 북종선으로 불리게 되었고 해능 계열은 남종선, 남종찬으로 발전했습니다. 결국 후대 중국 선종의 주류는 남종선이 됩니다. 제7장. 역사학이 바라보는 개송 경쟁. 현대 불교학자들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존 맥레이, 존 R. 마크레이. 맥레이는 남종선의 형성이 단순히 한 사람의 깨달음 때문이 아니라 여러 수행 집단 사이의 경쟁과 정치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야나기다 세이잔, 여기텐 세잔, 천구비 이행 기공용류. 그는 초기 선종 문헌을 분석하면서 해능 전승이 후대에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필립 얌포스키,
필립 B. 얀폴스키, 빈소쿠즈짐, 산독투스, 독산하우트. 그는 육조단경 연구를 통해 해능 전승의 역사적 가치와 문헌적 성격을 분석했습니다. 제2부 맺은말. 신수와 해능의 개성 경쟁은 단순한 승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 불교가 깨달음은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신수는 끊임없는 수행을 강조했고 해능은 본래 마음의 깨달음을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누가 먼저였는지는 논쟁이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중국 선불교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 제3부에서는 해능의 가장 중요한 유산, 육조 단경, 류즈 단징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 책은 해능이 직접 남긴 가르침일까요? 아니면 후대 선종이 만들어낸 위대한 종교 문헌일까요? 도낭본, 송대판본, 현대 불교학의 연구를 통해 그 진실을 추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https 비록 네이버 컴션 일박쥐미디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더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후원 계좌 NH농협 352-2350-4419-13